오랜만입니다. 첫,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뭐 우리 보수라는 분들 뵈면은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뭐 TV 안 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이거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그동안 이제 한국 정치의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정치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미국이 겪었던 그러한 그 보수의 재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한국 보수가 다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뭐 암울하고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제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자료,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었죠. 지난 뭐 대통령 선거도 보면은 그 김문수 후보가 뭐 그 41.2% 득표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한 8.27% 포인트 차이를 줬지만은 이준석 후보랑 같이 합친 거를 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지지가 약간이라도 높은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는 굉장히 그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방송 3사 출구조사 데이터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데이터보다는 좀 정확하고요. 근데 이제 그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아주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의 이념적 지형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얘기가 잘 안 나오던데, 언론 같은 데서. 내가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22.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은 32.5%예요. 오히려 한 10%포인트 더 보수가 더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중도가 39.2%이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국은 이제 중도가 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재명 후보한테 찍었다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 부분이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진보 우위 시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있을 때 자세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많은 그 우리가 보수 얘기를 하기 전에 이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게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이 아닌 우리 그 정치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정치학적인 데비 이스튼이 정치라는 뭐 사회의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무엇을 가치로 보고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이 체계적인 관점이 이념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이념은 현실을 해석하는 렌즈이자 정책 선택의 나침반이고 정책, 법률, 예산, 외교, 복지, 시장 규제 등 모든 공적 선택 배경에는 이 이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할 이념에 대한 얘기도 어떤 때는 얘기를 하고 중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념은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수가 지향하는 이 어떤 이념이 지향하는 가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선택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정책 책임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가치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뭐 있었던 대선에서는 이제 보수의 이념을 가지고서 평가를 받은 선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12.3 개헌과 탄핵에 대한 심판의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만드는 보수가 또 진보와 보수가 나름대로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긴장과 균형도 만들고 이념이 붕괴하면 정치가 감정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념이 약해지면
가치 논쟁이 인물 중심 경쟁으로 바뀌고 감정이 동원되고 적대 정치가 되고 제도 불신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가정을 정확하게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이 그나마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뭔가 그래도 하나를 응집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념은 이제 감정 정치에 대한 실은 안정 정치입니다. 그냥 감정으로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사회를 지탱했었던 이 이념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옳은가 선악의 개념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념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제 국가로 봤을 때는 정체성의 위기까지도 같이 이게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보수에 대한 얘기, 특히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 얘기하고 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보수의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싱크탱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요. 급격한 변화는 위험하다. 전통과 간습은 이게 축적된 지혜다. 시장은 국가보다 효율적이다. 국가 안보와 공동체 질서가 중요하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수는 사회를 이미 형성된 질서의 유기적 공동체로 보는데 기존 제도와 권위를 존중하며 혁명보다는 실은 개혁에 굉장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핵심 가치로 얘기하는 우리의 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효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핵심 가치로는 질서, 전통, 책임, 점진적 변화,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보수가 겪었던 위기의 공통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미국이 1960년대에 사했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은 1932년도에 루스벨트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빅 거버먼트, 아주 큰 정부, 그리고 진보의 가치를 또 나름대로 미국식 복지를 강화시키면서 뭐 30년 이상을 뭐 미국의 그 정치 지형은 진보 우위의 시대였었는데요. 특히 196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한 때 민주당 존슨 후보에게 골드워터가 아주 정말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러고서부터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60년대 보수 재건에 그런 그 아주 그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도 레이간 대통령으로 다시 보수가 승리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가장 강조했던 게 뭐 러셀 커커에게 했던 보수의 정신에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갔는데 역설적으로 보수는 질서, 전통, 점진적 변화를 중시하는 이념이지만 시대 변화의 속도와의 불일치를 겪었다.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 혁명처럼 구조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 기존 질서를 방어하는 보수는 지금 우리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가 뭐 좀 지지율이 뭐 보수를 강등한 나타난다는 뭐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어떤 지지도에는 뭐 17%가 나오고 어떤 때는 22%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지금 젊은 세대한테 보수는 그 시대에 뒤떨어진 세대라고 아니냐. 그러니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세력이라는 그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가 이런 식으로 추락한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그거는 일종의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삶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보수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그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젠다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국 보수가 겪고 있는 다시 얘기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외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뭐 헌정 질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아주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전통적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12.3 계엄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아니, 사법 개혁을 할 때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뭐 법치 파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건 헌정 질서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헌만 헌정 질서 파괴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헌정 질서 훼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도 뭐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뭐 절연하라 안 하라 그 부분을 자꾸만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요 방송 3사 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찍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78.4%가 방송사 출구조사에 의하면 계엄과 탄핵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계엄이라든지 1심 판결이 나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물론 이제 뭐 대법원 판결도 나와야 되겠지만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훼손시킨 거예요.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파괴한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특히 이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지금 한계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도덕성의 정당성이 상실된 거죠. 단순한 부패 특권 지득의 이미지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담론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뭐 지금 얘기하는 일부 극우 보수 세력들이 이게 방어적인 뭐 윤호견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과연 보수가 지켜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보수가 겪었던 위기의 공통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세대 전환의 실패입니다. 2030과 같은 젊은 세대의 가치를 잃지 못할 때 문화교육, 언론여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장기 침체한다. 뭐 나중에 뭐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선거와 관련돼서요. 예측을 하다 하면 그렇게 어려운 예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유권자의 지형은 딱 3분화되어 있습니다. 6070 세대가 있고 4050 세대가 있고 2030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30 세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2030 세대가 4050이랑 정서적으로 결합이 되면은 그거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이 승리했고요.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2018년도 지방선거 이겼고, 2020년도 지방 총선에서 이겼어요. 특정 정당이 전국 선거에서 4번 이긴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하게 보였던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부분은 뭐냐면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0%가 넘었어요.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퇴임 직전에 지지도가 40%가 넘었다. 국회의석은 180석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럼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냐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 정부가 집권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뭐 이재명의 시대죠.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도에요. 우리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2월 달에 뭐 평창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뭐 아시다시피 김정은이랑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67%였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는 뭐야 그야말로 압승을 했죠. 대구 경북의 광역단장 빼놓고 다 졌으니까. 그렇게 막강했었던 민주당이 왜 무너졌냐라는 거죠. 5년 만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보는데 그 시발점은 2021년도에 당시에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였었어요. 그때 오세훈 시장하고 박경림 시장이 이겼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2030 세대가 그 당시에는 전폭적으로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그리고 박형준을 지지한 거예요. 지금 2030 세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다 해보면요. 지금도 서울시장 선거 보면은 뭐 정원호가 앞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설 직전에 SBS가 조사한 거 보면 정원호가 38이고 그리고 오세훈이가 36인데요. 놀라운 거는
20대에서 정원호가 오세훈한테 20%포인트 집니다. 그런 거로 나와요. 30대에서는 3% 오세훈이가 앞섭니다. 여전히 2030들이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삭터적 박탈감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2030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저는 여야 모두가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세대 전환을 이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패배했었던 거는 이 2030에 대한 부분들을 6070과 연합하는 전략면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좀 보고요. 네 번째로 이제 결국 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 보수 또는 뭐 과거에도 보면 이제 내부 분열이죠. 이 전통 보수와 자유시장 보수와의 또 안보 보수와 사회문화 이런 이념주의 갈등에 대한 보수는 질서를 지키려다 시대와 충돌하고 권위를 지키려다 정당성을 잇는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반복적인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부분 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내부 분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한국 보수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보수 위기의 본질이 뭘까?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아주 그 현실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이념 가치보다는 인물 사건이 지금 당을 지배하는 국민의힘이 당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언론 보도들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는 건 정책 노선 경쟁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저륜 문제, 그로 인한 내부 전선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친한이냐, 친윤이냐, 장동혁 대표 전부 다 저륜이냐, 이 부분의 속에서 가져가니까 이념과 가치가 그냥 사라져 버렸다. 그런 세력한테 기대할 거가 뭐가 있는가. 이런 구도를 보수는 가치와 미래를 설계하는 세력이 아니라 과거를 정리 못하는 세력으로 보이게 하고 외열 확장을 막고 있는 아주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해소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우울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정당 운영의 실패입니다. 이 갈등 관리가 정치의 핵심인 건데 이 적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들은 당내 노선 토론의 부재, 계파 갈등 격화, 이제 앞으로 이제 공천 물갈이 정론 등 내용이 정익가경이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다른 어떠한 보수 정당이었었던 뭐 새누리당이라든지 한나라당이라든지 심지어 자유한국당 이거를 보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깊이 빠져든 거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당이라는 게 다양성을 품는 조직이지만은 내부 경쟁이라는 거를 차이를 경쟁이 아니라 숙청 배제 게임으로만 처리하면은 이거는 집권 능력이 아니라 내전 상태만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현진이를 뭐 1년 중징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 이거를 할 때인가요? 지금 뭐 우리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대위기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이재명의 폭정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단결해가지고 결국은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디어 프라이어티, 지금 국민의힘의 이미디어 프라이어티가 뭐죠? 결국은 내부 노선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유 보수는 안 되겠다. 보수가 좀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정당 운영의 대실패가 지금 한국 보수의 위기에 하나의 단면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지금 뭐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법조인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이 법조인 출신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뭐 장점도 있겠지만은
가장 우리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정치를 풀어야 할 걸 정치로 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판결문 쓰듯이, 검사가 취조하듯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풀어가니까 정치는 완전히 실종돼 버린 상태에서 서로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뭐 내부 경쟁을 하는, 또 상대를 악마화시키고, 이런 적대로 작동하는 데 속에서의 보수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갈 길이 참 어둡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지지 기반의 이게 실효인데요. 이거는 대구 경북 같은 정통적 기반에도 뭐 지금 결석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지금 뭐 TK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와 민주당 지지가 동률인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보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반듯하게 희망이 있지만은 어려운 거는 보수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이 부분이 참 심각하다고 좀 보는데요. 아까 16년도 총선도 시켜서 2020년도 총선, 2024년 총선, 이 세 번에서 다 졌어요. 물론 2016년 총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지만은 123석 대 122석 한 석을 졌지만은 2020년 총선에서는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완패당했지 않습니까? 2024년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나타난 가장 취약한, 보조에 취약한 구조적인 부분은 뭐냐면 수도권의 몰락입니다. 지난 2024년도 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19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의 조직이 다 와해돼 버린 거예요. 10년 이상을 총선에서 지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참 그 뭐 TK로 딱 좁혀져 있지만은 이 수도권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지지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국민들이 아까 얘기한 뭐 윤석열과 절연하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안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대안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또 better life,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동안 다른 정치 세력이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관심도 갖고,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좀 국민의힘의 어젠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수 야당이 힘을 얻는 고정 방식은 여당 실정의 반사이익인데 지금 그게 되나요? 윤석열 지금 4대 민심 지표는 최악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선거를 앞두고 지배할 수 있는 4대 민심 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입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60%를 넘다는 거는 지금 뭐 49%, 2.2%로 대통령 됐으니까 자기가 얻었던 것보다 15%포인트 이상 더 높고, 지금도 보면은 70대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 이상하네. 이제 내가 뭐 잘한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가 높지? 그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여하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재명 지지도가 상당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너무 높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랑 비교를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왔어요. 부정이 긍정보다 많았는데 퇴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데드크로스를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당 지지도.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의 2배 정도 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20%대 초반, 뭐 심한 경우는 뭐 10%까지 나왔으니까. 물론 2018년도 자유한국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때의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11%까지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 지지는 한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2배 정도. 보수로 슬픈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무당층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수에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은 무당층으로 쉬프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 다시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보수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마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결과 기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야당이 더 많이 얻어야 된다, 여당이 더 많이 얻어야 된다.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많이 얻는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보수를 지향하는 이 세력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그 평가를 할 때, 지지도도 있지만은 제일 많이 쓰는 지지도 중에 하나가 조사 중에 하나가 미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근데 이게 올바른 방향, 지금 이제 아마 조사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30%대밖에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지지가 39%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30%가 되면은 차기 선거에서는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조사하는 기관은 MBS에서 해요.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6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하튼 간에 국민들은 현 시점에서 그런 대로 이재명이가 잘하고 있네. 아, 코스피도 물론 뭐 이틀 사이에 1200포인트 떨어졌지만은 그야 뭐 이재명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착각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나온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 치르면 백전백패죠.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번 2022년도, 2026년도 지방선거는 2018년도 지방선거에 재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까지는 왜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국민의힘은 싸우면만 기술만 있지.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아쉽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가 아니라 대안인데 당내 에너지가 전부 다 계파 전쟁으로 소모되면서 대안 생산이 마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리더십의 연합이죠. 리더십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연합을 만드는 겁니다. 연대를 많은 거예요. 윌리엄 라이커가 얘기하는 거 Politics is Coalition 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난 2021년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끝나고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0.73%포인트 겨우 이겼습니다. 그때 이긴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당시에 뭐 3월 4일이죠. 2020년 3월 4일 날 3차 방송 토론 끝나고 나서 그 새벽에 당시에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게 나름대로 큰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걱정됐었 생각이었었는데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만약에 이재명이가 똑똑했으면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심상정이랑 코올리션 하는 겁니다. 심상정이가 2.73%포인트 이겼어요. 그런데 포인트 가졌습니다. 0.73%잖아요. 심상정한테 국무총리 제안하고 정의당이 5개 의석 주고 선거법 개정한다 그랬으면 선거연합했을 거예요. 근데 이쪽은 연합을 했고 안철수 저쪽은 연합을 못했습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난 2018년도 대통령 선거 때에 문재인 후보가 이겼지만은 그때 이준석,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3명이 얻은 득표는 문재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연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구가 되느냐. 근데 지금은 연합이 아니라 파괴를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갖고 있는 미국의 이제 그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한 그 중에서 지도자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캔디데이트에 대한 그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정당 리더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도 있죠. 비전도 있고 등등 있지만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첫째가 컴피턴스, 능력,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진정성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자질이라고 좀 보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막스 웨버가 얘기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정치 갖춰야 될 열정과 책임과 균형,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수를 이끌어가는 리더한테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라는 거는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도 가지만 파티 리더 아이덴티피케이션도 있거든요. 이 파티 리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정서적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쪽에다가 표를 던질 수 있나요? 1960년대 제가 얘기한 미국 보수 위기의 본질도 문화 패권을 상실했고 복지국가 확장에 대한 실패를 했고 세대 반란. 그때는 뭐 잘 알다시피 시벌 라이트 무브먼트가 있었고 그리고 뭐 월남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쉽게 표현해서 민주당식의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무너졌었는데 지금 이 우리 5가지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아주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금 하고 여기에 좀 빠져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걸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죠. 근데 파지티브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거티브 포퓰리즘, 이건 레간 대통령 때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 파지티브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이 시점에서 정말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보수가 정말 정교하게 대처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좌파 파퓰리즘에 대한 대항 문호를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더 나가서 과거에도 보면 지금 뭐 국민의힘의 당원 단계에서 기본소득 이런 걸 빼버렸어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만들었었던 그 당원 단계였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영국에도 보면은요, 아주 그 변화 과정을 보면은 보수의 가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수의 시각에서 풀어내야지만이 면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분배라든지요, 아니면 뭐 균형이라든지, 뭐 민족이라든지 이런 게 무조건 나쁜 건가요? 그걸 해소하는 방식 속에서 지금은 좌파 파퓰리즘 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 속에서 보수의 시각 속에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회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한손재단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위상이나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한손재단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가장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보수가 붕괴되는 거를 7단계 제가 붕괴 모델이라고 만들어 봤는데요. 1단계는 이념이 심의화됩니다. 보수 가치 언어가 지금 실종됐어요. 지금 성장이라는 얘기, 효율이라는 얘기, 책임이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른 용어에 의해서 지금 대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저쪽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뭐 평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식의 진보가 언어로 나오는 이 가치에 의해서 조금씩 밀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2단계는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인물 종속화예요. 사건의 중심 대응이 특정 리더와의 관계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미래 대신에 자꾸만 과거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정치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문제를 가지고서 당이 저렇게 호구적거리는 걸 보면은 야, 그럼 그걸 누가 끌고 가느냐? 장동혁이냐? 한동훈이냐? 이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제3단계는 내부를 적대화시키는 거잖아요. 노선 경쟁이 아니라 이제 충성 경쟁으로 가고 토론 부재가 아니라 공개 설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뭐 대표가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확정이 된다는 거죠. 4단계가 핵심 기반이 균열되는 거죠. TK조차 균열 신호가 나오고 청년 수도권이 빠르게 이탈되고 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방어적 정당으로 좀 축소됐다. 과거 보면 뭐 우리가 자민련 얘기를 하지만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되고 있는 핵심 기반이 균열이 오니까. 마지막 5단계는 정책 공백. 아까 지금 수없이 얘기한 대안보다는 반대 중심.
정부 실정에 대한 지대하는 전략. 그러니까 집권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6단계가 이제 도덕성의 의심인 거죠. 이게 앞으로 더 크게 번져 나올 수 있는, 이게 공천 갈등이 심화된다든지 계파 중심의 인재가 선발. 지금도 보면은 핵심 지지층, 저 장동혁 지도체제 때의 뭐 여의도 부원장이라든지 등등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면서 공정 이미지가 상실되고 있고, 아까 얘기하는 구조적인 소수화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뭐 반복적으로 선거에서 지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확정을 실패하고 있는, 지금 최소한도 5단계까지는 왔다. 한국 보수는 7단계 붕괴 모델 중에서 5단계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6단계, 7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더 이상 한국 보수는 없이 결국은 대한민국은 진보,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이해찬 전 총리가 얘기하는 진보 정권 30년 얘기가 나오게 되고, 미국이 1960년서부터 80년까지 한 20년 이상을 그 진보에 의해서, 또 30년서부터 60년까지 로즈벨트의 시기에 그런 민주당의 그 얘기하는 뉴드 콜리션에 의해서 무너지는 보수가 그러한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 보수에 대한 전략적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뭐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세대 지형이 구조적인 패배 요인입니다. 세대 지형은 변화됐고, 브랜드는 손상됐고, 정치 운영 신뢰 북선됐고, 조직 구조가 노후화돼 있고, 의제 리더십이 상실돼 있다. 핵심 결론은 이제 결국은 네 개의 축으로 재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체성의 재정립. 그러니까 과연 보수는 뭐로 나갈 거냐, 어떤 보수로 갈 거냐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세대의 의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2030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는 사람이 2022년 선거를 앞두고 그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남성과 여성, 특히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20대 남성들한테는 지금 보수가 그런 대로 버팁니다. 그런데 20, 30대 남성의 표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20, 30대 여성의 표는 굉장히 지금 냉소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20대, 30대 여성의 투표율이 20대, 30대 남성의 투표보다 훨씬 높습니다. 30대 여성의 경우는요, 30대 남성보다 8%포인트 투표율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대에서 50대까지는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 투표보다 높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 어젠다를 지금까지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우리 보수에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3년 동안 완전히 뭐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의 의제에 대한 확장, 조직이 혁신해야 되죠. 지금과 같은 수도권 조직이 거의 다 와야 버렸거든요. 이 거대한 비대화된 중앙당 조직을 혁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뭐 다음에 이제 통치 역량 회복이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한테만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통치 역량에 대한 회복, 이 네 가지 축으로 재건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 재건의 핵심 비전을 보면은 강한 경제, 튼튼한 안보, 공정한 사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책임 보수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게 뭐죠? 공정한 사회, 따뜻한 공동체, 공동체 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극화되어 있고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를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보수가 갖고 있었던 거를 이제는 균형에 대한 부분으로 가자는 것이 결국 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핵심 비전이 돼야 되고, 5대 핵심 목표는 수도권 2030 세대 신뢰 회복, 중도 무당층 지지 기반 재현설. 이거는 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정적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완화시키느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미래 의제, AI, 산업 혁신, 기후, 이 주도권을 확보하느냐라는 것. 제가 작년에 한 20일간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야, 14세기, 16세기 때 해양 시대를 열어갔었던 포르투갈하고 지금 스페인이 어떻게 돼 있나.
스페인의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땅덩어리 2.3배더라고요. 1인당 GNP 똑같아요. 3만 5천 불입니다. 그 제가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럼 왜 이 나라들은 몰락했을까, 퇴보했을까 라는 거였거든요. 14세기 16대는 해양수를 만들고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세계를 제패한 거죠. 산업을 만든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대한민국은 산업이 받쳐주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자동차도 있고, 철강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에너지 산업도. 이 산업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성장으로 이끌어 갔었던. 그런데 진보 세력이 만든 산업이 있나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만들어진 산업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은 게 진보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보수가 다시 부흥할 수 있고, 저는 AI 시대, AI 3대 강국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막 웃었어요. AI 3대 강국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데이터 없는 AI가 있어요. 모든 거 다 규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무슨 AI를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했었던 게 진보 세력의 아주 전유물이에요. 두 번째, 전략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니, 전략 없이 이 AI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그 엄청난 돈. 이제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원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재가 다 유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놈의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그거보다 지금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데이터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인재라는 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창의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율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보의 가치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 이게 가장 보수의 힘이 될 수 있다. 창의성과 자율성과 다원성을 가질 수 있게끔 AI가 어떻든 간에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 때 수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윤석열의 경제의 핵심은 뭐냐? What is 윤노믹스?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무슨 산업 있어요? 아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창조 경제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창조 경제가 뭐예요? 달리 얘기하면 1980년대 창조 경제가 나왔을 때 그게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영국에서 한 겁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에 대한 메소달러지 책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영국에서 발행한 책인데. 근데 지금 그때 창조 경제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대답을 다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게 뭐였었냐면 영국에서 창조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is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였었어요. 창조적 산업을 만드는 게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다 이거예요. 13가지의 산업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레이저, 러버 등등. 이 산업을 만들어야죠. 결국은 핵심 목표는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빠르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야 보수가 맞는 불안정한 거 아니야? 박근혜 윤석열 두 번의 탄핵을 당하면서 야 이 보수 세력은 불안정해. 국정 안정 세력으로 어떻게 인재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제그 5대 핵심 목표로 삼을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수 재건 전략 4대 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어떻게든 간에 2026년도에 그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좀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1 전략축은 정체성 가치 재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보수의 핵심 언어, 가치 체계 표준화물 리브레딩인데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수 제3의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수 제3의 길. 나중에 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이제는 과거에 보수가 지향했었던 성장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체제 경제 이걸 가지고서는 전통적 가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외연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보수 가치 4대 원칙 선언, 정책 공약 인사가 4대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상징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환경 기후 보수, 기술 혁신 보수, 돌봄 복지 보수 프레임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보수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한마디에게서 정체성 가치의 재구성이고 보수 제3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의 핵심적인 뿌리는 뭐냐? 공동체 자유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없이 했는데 이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한 번도 선진화 재단을 간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없대. 아니 당신이 보수를 상징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수 싱크탱크를 가서 보수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안 들어볼 수 있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뭐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고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 와서 정말 수많은 세미나 회의 참여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수가 이런 표현하면 좋아하지만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치가 구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집을 집니까? 데코레이션이죠. 지금 보수 세력은 데코레이션 보수다. 겉만 뭐 포장하고 뭐 그런 부분이지. 대들보서부터 시작해. 대들보라는 게 정체성 가치가 재구성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략주 세대의제 확장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30 여성 수도권의 신뢰 재회복인데 이게 특히 이제 삶의 문제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 보수하면은 옛날부터 감세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감세.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 부자만을 위한 거, 기득권층을 위한 거 이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서민 감세는 왜 안 해죠? 부자 감사 프레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서민 감세거든요. 그래야지 새로운 세력을 확보시킬 수 있어.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국 보수당이 얘기한 겁니다. 영국 보수당이.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적 보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뭐 안보적 보수라든지 시장 보수라 이건 너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제가 단언컨대 박정희 대통령의 보수는 서민적 보수입니다. 그 절대 빈곤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가장 큰 혜택 보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때? 서민이잖아요. 전국민 의료보험제. 뭐 진보 가치입니다.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교육평준화. 돈 많은 사람만 과외해가지고 좋은 데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서민적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30 여성을 상대로 해서 끊임없는 우리 이제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이제 서민적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젠다, 청년 주거, 일자리, 부채, 플랫폼 노동, 디지털 권리, 또 젠더 이슈, 갈등 혐오가 아닌 안정, 공정, 존중 프레임으로 재구성하고 이 새 보수 리더십 그룹을 형성. 제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다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스웨덴의 모델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보는데요. 스웨덴은 지금 뭐 3인당 포함해서 뭐 데모 마더리 파티 중도층 정당도 있고 한데 거기는 우리 같은 중앙당의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여성위원회는 따로 운영이 돼요. 거기서 모든 재정 인사를 청년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위원회 일정이라든지 여성위원회 당연히 이제 중앙당과 연결됐습니다. 100% 독립성을 보장시킵니다. 알아서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당개혁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꼭 좀 듣고 싶다. 스웨덴 모델 같이 예를 들어서 보수 혁신위원회 단순 그게 아니라 청년과 여성이 주체가 돼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제도화시켜줘야 된다. 근데 강력하게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제2 전략축으로 세대와 의제를 짱는 축이라고 좀 봅니다. 우리가 제3의 전략축은 조직 캠페인에 대한 혁신이죠. 그러니까 뭐 중앙당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이거 결국은 AI 시대에 맞게끔 재편돼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 하면서 뭐 지금 뭐 피지컬 AI도 나오고 에이전트 AI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뭐 최근에는 뭐 이런 쪽 그 정치학 쪽보다는 관심 있는 게 좀 AI
디지털 자산, 다오, 그리고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는 그 서강대학교에서 AI 디지털 자산 채굴 과정이 있었어요. 16주간.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참여를 했는데요. 가서 수강을 했는데, 지금 가장 뒤떨어진 게 정당 조직이 AI 시대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 언더식으로 따지면은요, 60년대식 모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공화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김종필 전 총리가 만든 정당 구조 모델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게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중앙당 없습니다. 당원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지지대 중심 정당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원을 강화시킨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만들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저렇게 날마다 모여가지고 중앙당에서 회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원들이 꼭 모여가지고 저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소한 개념이지만은 DAO, Decentralization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있어요. 탈중앙화된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서 NFT 같은 거를 이란 그 코인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를 해가지고서 만든 조직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정당 조직이 글로 갈 거라고 봅니다. 다오로. 이 다오 조직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또 보상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합니다. 그리고 중앙당 조직은 이제 원내 중심으로 들어가야죠. 국회 안으로. 이런 식으로 조직을 역대의 어떠한 정치 세력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마디로 해서 디지털 보수, 데이터 보수, AI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조직 캠페인 혁신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새로움에 대한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통치 역량 인재 구조 혁신이죠. 맡기면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경제, 기후, AI, 안보, 복지, 최고 차세대 전문가 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가 역할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이제 공천에서, 인사 시스템에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얘기하는 제 4대 전략축이라고 봅니다. 이 공동체의 자유주의와 보수 재건의 길입니다. 유공 박세일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제청한 공동체의 자유주의는 뭐 다 아시지만 한국 보수주의의 철학적 빈곤을 채우고 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정교한 담론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한국 보수가 겪고 있는 위기는 철학적 구심점의 부재와 기득권 옹호 이미지에 기인한 면이 큰데, 이 공동체 자유주의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논리를 제공합니다고 봅니다. 자, 공동체 자유주의가 보수 재건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 자유와 책임의 균형입니다. 자유만 얘기하는 보수가 아니죠. 책임을 얘기하는 보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공동체, 기존 보수가 규제 완화나 시장 막론주의는 자유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는 반면, 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한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그 자유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결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보수의 외연을 넓히는 데 유리하다. 두 번째는 정의로운 보수의 이미지 훼손입니다. 박세 교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셨어요. 이는 보수가 단순한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질적인 통합을 고민하는 따뜻한 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 정의로운 보수, 공정한 보수라고 하는 이미지로 쇄신하는 데 있어서의 저는 이념적 틀을 제공한다. 세 번째로 국가적 과제 해결 능력입니다. 선진화와 통일을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선진화라는 게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이 공동체 자유주의 실적인 목표를 삼고 있는데요. 이는 파편화된 정치적 쟁점을 넘어서 보수가 지향할 글로벌 스트레러지, 거대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다. 물론 이 현실적인 한계와 도전이 있어요.
이게 뭐 재건의 마법의 지팡이가 되게 하는 몇 가지 숙제가 남죠. 실천적인 정치 세력을 가져야 된다. 이 그런 포퓰리즘과의 경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대중적 인지도와 전달력 이런 공동체의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일반 대중에게 다소 학술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현대적 감각에 맞는 언어로 번역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난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서 보수 제3의 길이란 말을 오히려 쓰는데 하여튼 그거는 아마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박세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자유주의는 단순한 과거 일원이 아니고 보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자유, 창의와 자유를 극대화하되 그 결실이 공동체의 통합과 국가의 선진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원칙은 보수가 중도층을 포섭하고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이념이자 전략입니다. 결국 이 이론이 보수 재건이 방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현재의 정치인들이 이 철학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 이유 거는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8시 40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선출 독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지금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전체적 민주주의는 유지되지만 상권 분리, 소수자 권리 보호, 당원성 등 실질적인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하면서 뭐 우리가 얘기한 토크벨이 얘기한 다수의 폭정, 견제와 균형의 약화, 야당의 무력화, 시민사회 및 언론 통제가 그 특징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은 민주주의적 전제정치가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말은 민주주의지만 모든 거는 전제정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걸 어떻게 이제 막아내느냐.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세 가지의, 원래는 두 가지 목표예요. 이게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무서운 나름대로의 그 진보 세력이 갖고 있는, 숨어 있는 하나의 목표예요. 제일 첫 번째가 저는 체제 변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최소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꾸준하게 해오는 거죠. 문재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꺼버리는 거죠. 두 번째가 기득권 세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보수, 재벌, 또 뭐 언론, 뭐 지식인층 이거를 교체시키는 거다. 체제 변혁과 기득권의 교체라는 이 두 가지가 문재인수도 시작해서 이재명 정부까지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거라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죠. 이재명 지키기죠. 이재명 들어와서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가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겉으로는 뭐 민주주의 복원력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은 민주적 전제정치를 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최상직 교수가 얘기한 부분인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치 없는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갖추었으나 실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기형적인 정치 없는 민주주의라는 거죠. 정치는 이제 갈등을 해소시키는 거 아닌가요? 정당 기능의 부재와 대의제 위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정치 없는 민주주의가 사회적 균열과 정치의 길이를 가져오고 대표 위기를 가져오고 민주주의의 질적인 저하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의 저널리스트 에젤 테메클란이 쓴 How to Lose a Country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7단계를 제시했는데요. 제가 뭐 이건 언론에다가 기고를 했는데요. 정치 언어의 왜곡이 1단계, 정치 반대 세력의 악마화 2단계, 국민의 의지를 너무 믿고 절대화시키고 사법부와 독립기관의 무력화 4단계, 표현의 자유 등 시민자유가 5단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야당과 사회운동을 해체시키고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한다. 지금 뭐 정당 해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독재의 길 중에서 7단계 중에서 이미 5단계까지 돌입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민주주의 쇠퇴는 급격한 전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치로부터 시작된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비판과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신적인 토대, 철학적인 근간을 누가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의힘 못 만듭니다. 결국은 한반도 선진화 제도와 같은 우리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이런 그 싱크탱크에서 이 부분을 그 한선제도의 역할이라는 거는 정치 실종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재창조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